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을 위해서 사고 있는 또 다른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격이 처참할 때니까 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 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CME 이제 선물 이제 사고 파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증거금을 인상했더니 금과 은 가격이 떨어졌다.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다. CME에서요. 특히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증거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이제 가격 하락의 어떤 기폭제가 된 게 아니냐. 최근 특히 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투기적인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높은 이제 레버리지, 비투를 했던 투기 세력들을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고 했더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으로 투자했는데 그래서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을 해야만 했었고 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 역사적으로 지난 2011년 금 가격, 은 가격이 치솟았을 때 있습니다. 그때요.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정부에서 지금 CME 같은 어떤 그 선물로 사고 파는 증거금을 무려 5번 연속으로 상승을 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도 은 가격이 무섭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금 계속 오르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 참고 참다가 이제는 조치를 어느 정도는 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야 이게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건데 너무나 치솟으면 정부에서 실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투기 세력들은 본인 돈으로 금과 은을 사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껴서 빚으로 투자합니다. 그것도 선물을 하거든요. 증거금 더 가져와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부동산으로 표현을 드리면 집주인 밑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도에 전세금 3천만 원 더 가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세금도 지금 빚으로 냈는데 3천만 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강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금과 은. 지난번 10월 달에도 한번 증거금을 5.2% 인상을 했는데 12월 29일자로 지금 인상을 했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상향을 시켰죠. 은과 같은 경우는 12월 29일 인상 전에도 2주 전에도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쯤에도 10%나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또 14%를 또 올린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금은 최소 2번, 은은 한 3번 정도 올린 게 아니냐. 11년을 방불케 하는 금과 은의 폭등을 가만둘 수는 없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에서 금과 은의 선물, 증거금을 더 늘릴까요? 아마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추가 마진 인상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증거금 올려버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투기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금이나 은, 원자재 가격이 적당히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증거금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소폭 인하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입니다. 금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선물 증거금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전에 금이 좀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이제 금 쪽으로 가는 유동성이 다른 주식이나 코인에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금이 꺾여줘야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첫 번째로는 세상에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좋은 자산을 먼저 잘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증거금이다. 이거 어떻게 횟수로 같은 거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까? 날짜를 맞출 수 있습니까?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못 맞히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지난주에 금을 어쨌든 소액 저도 팔았다라고 했던 것이 잘 팔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OG
고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무려 11만 2,800개를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손실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도요. 사실 손실도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전에 싸게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지금 6개월 만에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고래들은 지난 26일부터 27, 8, 9, 30 요 3, 4일간에 무려 12만 개의 이더리움을 샀다. 이더리움 1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지갑들이 전체 공급량의 70%를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 좀 주춤하고 이더리움은 오히려 싸다라고 매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왕이면 이럴 때는요. 우량 코인, 뭐 코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량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격이 낮을 때 필사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결실을 거두실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개인은 팔고 고래는 사고 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더리움을 팔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트코인 한 개 하면 뭐 1억 몇천만 원. 아이고 이건 너무 많네. 저는요 비트코인 그냥 0.1개를 목표로 뭐 올해 안에 혹은 뭐 이제 내년까지 뭐 이런 좀 목표로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비트코인 여전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혹시 한 개도 없다면 그냥 목표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400만 원, 500만 원의 큰 돈입니다. 하지만 꼭 무슨 금 조각, 은 조각 모아가듯이 모아가셨으면 어떨까? 솔라나 같은 경우도 목표를 한 100개 정도로 잡아보면 어떨까? 뭐 100개라고 하면 대략 요즘 시세라면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XRP도 이제 뭐 한 3천 원 이하로 지금 떨어졌죠. 1000개 단위로 모아가면 어떨까? 근데 이제 또 알트코인 뭐 마이너스 95%인데요. 저는 어렵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냐면요. 제가 2018년 때 지금 오후반 제 동생에게 정확히 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최소 5배, 10배가 갑니다. 이더리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는 뭐 10억, 20억, 30억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나중엔 100억도 간다고 봐요. 이더리움 여기서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한 뭐 5년, 심지어 10년까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오릅니다. 저는 이게 뭐 그냥 사실은 보여요. 근데 그 날짜는 우리가 몰라요. 그 날짜를 모르는 게 이제 함정은 있죠. 솔라나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처음에 이제 사기 시작했던 2만 원대랑 느낌이 지금 비슷해요. 심리도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미 솔라나 ETF 많이 나왔죠. 그리고 DAT 기업들도 나왔죠. 그리고 뭐 업데이트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XRP도 뭐 몇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저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물론 있지만 그 이제 아픈 손가락들 다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첫 번째 지금 이 좋은 코인들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 기다릴 수 있다면 세 번째 계속적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서 비트코인도 전 10배가 간다 보거든요. 물론 내년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봤던 그 손실들 솔직히 저는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은 코인에 이렇게 좀 더 물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글로벌 기관 코인 보유액이 무려 268조 원. 뭐 이게 큰 금액은 맞는데요. 아직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치예요. 코인 뭐 268조 원이면 사실 뭐 비트코인 시총의 뭐 한 뭐랄까요 한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관들이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XRP의 가격이 지금 여기서 추가로 반토막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리플망 온체인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어. 사람들이 리플망 잘 안 쓰네. 네트워크 참여도 관심도 줄어들고 있네. 뭐가 맞을까요? 저는 올해 내내 개인들이 우량 코인 던질 때 기관들이 다 받았다. 심지어 이 개인에는 고래들도 포함입니다.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샀냐? 이제 현물 ETF들이 이미 나왔죠. DAT 기업이라고 하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B2 영끌, 그러니까 싹 쓸어 담은 거죠.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은 이제 솔라나다 XRP 같은 것은 ETF가 나오기 전부터 뭐 이제 DAT 기업들, 뭐 하이프 코인,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클래리티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되기도 전입니다. 심지어 ETF가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는 많이 쓸어 담았죠. 물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XRP가 저는 뭐 0.8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1,000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 반토막이 난다? 정말 저는 기쁨에 겨워서 더 주워 담을 겁니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반토막 나는 것도 저는 이게 뭐 거의 지금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기쁨에 겨워서 누가 과연 주워 담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XRP는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최전성기는 XRP는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CBDC가 활성화돼서 돌아다니는 그 순간에 XRP가 전성기라니까요. 그때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 전에 쟁여놓고 저는 앉아서 기다릴 뿐이죠. CBDC의 연결 고리 화폐예요. XRP가 원래 이렇게 브리지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XRP의 어떤 뭐 단기 물량,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물량이 뭐 내년에 뭐 예를 들어 뭐 5배 오른다? 그러면 덜어내야죠. 근데 장기 물량과 같은 경우 별도로 빼놓은 물량은 CBDC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꾸준히 그냥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CBDC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만 대세가 아니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새해에 2차 CBDC 실험을 계속 추진하겠다. 스테이블 코인도 할 거야. 근데 이제 가로 열고 닫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알잖아. CBDC인 거 알지? 계속 얘기 드립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중앙은행들은 CBDC를 절대 포기 않을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다들 있는 것 같지만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제일 나중에 CBDC를 도입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은 이제 그 언급조차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헤데라라고 하는 코인, 그리고 알고랜드라고 하는 코인, 저도 뭐 이제 마이너스 돌아섰죠. 11월 이후에 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제가 뭐 이걸 팔긴 왜 팝니까?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은 선택을 받은 코인이요. ISO 2002라고 하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표준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의 국제 표준이요. 메시징 플랫폼이요. 이거 안 쓰면 아예 그냥 그 금융 그 망에서 그냥 꼭 스위프트만 꼭 배제시키는 것처럼 그냥 퇴출됩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코인 중에 당연히 XRP가 있고요. 헤데라, 알고랜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CBDC가 활성화는 안 됐지만 스테이블 코인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토큰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플랫폼이 헤데라와 저는 알고랜드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 여기에는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팔기는 왜 팝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헤데라와 알고랜드에 제 모든 재산을 올린 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중은 5% 이내입니다. 뭐 내외입니다. 그리고 최소 저는 수개월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코인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최근에는 뭐 챗 GPT랑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전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도 갑자기 디지털 위안화를 키우겠다. 세계 최초로 뭘 준답니까? 이자를 준답니다. 이자 주면 이쪽으로 안 몰리겠습니까? 인민은행, 이게 중국의 그 중앙은행입니다. 내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이게 CBDC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저기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내년부터 지위를 격상시키고 결제 수단을 넘어서 예금 통화로 쓰겠다. 위안화 국제 결제 활성화를 노리겠다.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날리겠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각국의 중앙 정부들, 중앙은행은 절대 CBDC를 포기를 않을 겁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코인, 법정 화폐 이런 것들이요. 이제 디지털 경제를 왕창 키울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근데 보완도 합니다. 결국 망으로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토큰, 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우리의 지적 재산권, 우리의 어떤 재능 이것들 다 토큰화 되거든요. 이 망 위에 올라갈까요? 안 갈까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100%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 조작은 도대체 뭐냐? 제가 파악하는 이 시장 조작과 떨구는 거, 그러니까 코인 빼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B2, 영끌족, 그러니까 조금 이제 탐욕의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떨궈낸 거예요. 계속 떨궈내고, 자, 이제부터 우리 선수들끼리 진짜 한번 해볼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뭐랄까요, 밑장 빼기입니다. 이게 투자가 쉽다라고 생각은 이제는 안 하시겠죠.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도 좀 있죠. CBDC, 브릿지 커런시입니다. 토큰화, 리플망으로 아마 많이 쓸 거고요. 매매 결제 수탁, 슈퍼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XRP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시면 하락할 때마다 도망쳐. 그러면 이제 몇 번을 도망쳐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좀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가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지금 사고 있을 겁니다. 마이클 반데르포프가 이런 얘기 했네요. 내년에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본격적으로 도태가 될 것이다. 이제 옥석이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은 22년도보다 더 가혹하다. 저는 이 얘기도 동의를 합니다. 투심이요. 22년 그 하락장은 이제 하락장이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뭔가 기대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간 느낌을 저 역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트가 도태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외가 있다. 펀더멘털과 가격 간의 괴리가 큰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치가 있는데 가격은 저 밑에 있는 코인들은 망하긴 왜 망해?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온체인 활동이 여전히 많고 TVL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망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거래량이 확대되고 수수료가 많이 나는 거. 이 사람은 아비트럼, 아베, 니어 프로토콜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가격 처참하죠. 근데 다 처참해요.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만 그런 건 아니고 가격이 신저가를 찍는 동안 생태계는 200% 성장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지난 1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계속됐던 사실은 빗도속이었죠. 릿도속, 잇도속 이게 다 기억하시죠? 지금은 뭐냐? 사실은 콧도속이었죠. 코인 자체가 속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은 알도속이에요. 알트코인은 다 쓰레기다. 근데 옥석이 가려지기 전에는 거의 다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딱 집어서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옥은 취할 겁니다. 지금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꾼들은 아이고 이런 귀한 코인을 이런 가격에 냉큼 담으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분명히 전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어떤 코인이냐? 미국의 ETF, 자 계속 얘기 드리죠. ETF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ETF 된다고 무조건 날아간다. 그건 아닌데요. ETF의 최소한의 저는 이거 기본 자격 요건이라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하로는 저는 쳐다보지 말자주예요. ETF가 승인이 이미 됐거나 아니면 신청이 이미 들어가야 돼요. 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이제 프리패스로 지금 룰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망, 토큰화 망, AI들이 쓸 수 있는 망들, 그리고 DAT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블락락이다, 피델리티다 선택을 이미 받은 체인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의 이제 선택 할 때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AI, 뭐 챗GPT, 뭐 퍼플렉시티, 뭐 구글의 제미나이 등등 있죠. 이 챗봇들이 요즘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끝판왕 대화를 나눠보시고 종목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대표 노보그라츠가 있죠. 비트코인 내년에는 기대해 볼 만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당연히 이제 기대 이하죠. 금과 같이 내러티브를 들고 있는데 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 코인에 대한 대부분 부정적인 여론을 보니까 오히려 나는 긍정적인 예감이 든다. 근데 어찌됐건 10만 달러 선은 다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다 했거든요. 저는 진짜 선수들은 쓰는 언어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한다거나 껄껄거려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헤지펀드 이제 세계 최대죠. 헤지펀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CNBC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는 투자를 추천을 하지 않는다. 왜? 피냄새가 정말 철철 흘러서 그 냄새가 진동을 할 때 그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도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 피가 내 피 냄새인지 남의 피 냄새인지 아마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피가 내 피, 남의 피가 다 섞여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쉽지 않습니다. 노보그라츠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두가 부정적이야? 그러면 난 긍정적이지. 피냄새 맡고 그냥 지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피냄새를 맡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그래서 투자가 말로는 다 이제 수십억 수백억 부자죠. 실제 행동으로까지 가는 이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크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12억 달러다. 역대 최대다. 또 블랙락의 비들 펀드 있죠. 이제 그냥 들고만 있으면 온체인 MMF 펀드처럼 이자를 줍니다. 근데 배당금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실은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토크나 주식이 고작 1조 원, 2조 원 수준이면 지금 태평양에다가 양동이 이제 그냥 하나 이제 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블랙락의 비들 펀드에서 배당금이 1억 달러다.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너무나 적은 액수가 맞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성투를 못하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것은 절제가 너무 힘들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또 참기가 너무 힘들고 공부를 하기에는 또 너무 쉽지 않고 인내를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 저도 많이 합니다. 드래곤플라이의 파트너 이 사람이 내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을 얘기했습니다. 빅테크에서 자체 코인 지갑을 출시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저는요, 이게 전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에서 지갑 전쟁을 설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갑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갑은 그러니까 은행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경제 은행 계좌인데요. 모든 경제 활동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지갑이에요. 그러면 지갑을 당연히 확보해야죠. 우리 거 지갑 쓰고 우리 거 화폐 써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코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화폐도 들어가고 주식도 들어가고 토큰화된 자산이 지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건 사는 것도 이 환전 같은 거 결제도 다 여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포춘이 선정한 100개 기업들은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면서 아발란체 옵티미즘 등 프라이빗하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된 구조를 택할 것이다. 세 번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등이 자체 체인을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있다. 그 다음 구글, 메타, 애플 얘네들이 빅테크죠. 여기 중에서 내년에 코인 지갑을 출시를 직접 하거나 혹은 관련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저는 여기 있는 것 다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년에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개, 두 개만 내도 저는 큰 진전이라 봐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대기업이나 은행들은
사실 자체 체인을 이미 만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대개는 프라이빗 체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종종 하이브리드 체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퍼블릭 체인인데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뒤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캔톤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도 돼야 돼요. 퍼블릭 해야 되지만 동시에 통제도 되고 근데 뭐 은행 그 주고받는 내역을 다른 사람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체인을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아발란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기업들은 아발란체를 활용해서 본인만의 그러니까 은행만의 또는 대기업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챗 GPT에 던져보시면 잘 답변을 해줘요. 아발란체는 퍼블릭 체인인데 프라이빗 체인 만들 수 있다고? 예스입니다. 이게 바로 서브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발란체는 쉽게 말하면 모회사라 보시면 돼요. 서브넷은 그 밑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아발란체가 빌딩주, 강남의 빌딩주라고 하면 서브넷은 거기 302호 점주입니다.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브넷이 왜 좋냐? 완전 별도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빌딩주와 302호 분은 전혀 다른 일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검증자라고 하는 걸 직접 지정이 가능하다. KYC가 필수다. 특정 기관만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 외부에 공개 안 해도 돼요. 프라이빗하게 해도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퍼블릭인데 실상 안쪽으로 보면 프라이빗한 거죠. 이 아발란체를 누가 좋아할까요? 기업들과 은행들이 서브넷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퍼블릭 체인과 완전히 단절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체인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인트라넷이에요. 같은 기업 내에서만 왔다 갔다. 고립형이죠. 근데 서브넷은 필요하면 프라이빗 하다가 아발란체 메인넷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플러스 퍼블릭 하이브리드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아발란체가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대응이 쉬워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걸 뭐 여기에 뭘 집어넣고 빼고가 실은 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여서 그런데요. 아발란체에서는 뭐 은행이다, 대기업이다, 뭐 법률 규제 이거 집어넣어, 특정 기능 이거 추가해. 이게 돼요. 내부 컴플라이언스, 뭐 법을 집어넣었다 뺐다가 가능하기가 통제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발란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죠. 모든 망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이더리움으로 반드시 통해야만 합니다. 피터 틸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중앙은행 이거 알고 이더리움에 묶고 더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용 예가 있냐? 아발란체 있어요. 금융 인프라, 게임 회사. 요즘에 게임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나중에 뭐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요. 기관용 이제 RWA 토크나 플랫폼으로 서브넷이 실제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업 친화, 또 금융에 대한 적합성, 가장 뛰어난 체인을, 그러니까 이 특수성으로 보면 아발란체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 폴리곤이 있고요. 그 다음 코스모스, 폴카닷, 솔라나. 솔라나는 프라이빗 체인 생성이 실은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 기능을 억지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라나는 그쪽과는 아니에요. 대신에 솔라나는 약간 그 장르가 다르다 보시면 돼요. 퍼블릭 체인이고 가성비에 있어서는 넘사벽이에요. 속도, 수수료가 넘사벽입니다. 통제는 솔라나에서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서브넷과 퍼블릭 연결이 발표가 많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대기업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아발란체 서브넷을 써서 프라이빗 체인도 쓰지만 아발란체 메인넷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발표를 해줘야 돼요. 은행 결제 정산에 실제 사용이 돼야 되고 검증자 수,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하는 이런 기관들이 더 많아져야겠죠. 여기에서 한 두세 개가 나온다. 가격은 굉장히 오를 수가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자극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토큰화, 결제, 정산 이런 데 인프라 수혜를 입고 나중에 가격이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시차를 두고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결론 딱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아발란체는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만 보면 꼭 사라질 것 같지만 뭐 이걸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캔톤 참여 기간이 아발란체 서브넷을 사용하면 이제 연결이 시작되고 아발란체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캔톤이라고 하는 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룰 수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인데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캔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모든 주식, 채권 이거 이제 사고 팔고 하면 누군가 뒷단에서 이제 그 장부 서로 거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하는 거, 그 99% 하는 곳이 DTCC 정산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캔톤 퍼블릭 체인을 쓰기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기보다는 캔톤이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회원사로 DTCC,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 시타델, 바이낸스 여기 지금 미국 위주로 적어놨긴 했지만 유럽 쪽에서 BNP 파리바라고 하는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체인으로 캔톤이 선택이 됐다. 여기 지금 관련된 코인도 실은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이 된 건 아니에요. 캔톤 내에서 벌어지는 자산 토큰 한다면서요. 그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안에서 정산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근데 DTCC가 뭘 쓴다? 캔톤을 갖다 씁니다. 내부용으로 캔톤, 금융 내부적으로 캔톤을 쓰고 그러면 바깥에서 얘네들이 또 돌아다녀야 돼요. 외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퍼블릭 체인이에요. 그게 아발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큰화다, 디지털 화폐다, CBDC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결제 정산이 더 많아질수록 또 외부와 연결이 많이 소통이 되면 될수록 아발란체, 이더리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러니까 대기업 은행들이 프라이빗 체인도 만들고 하이브리드 체인도 만들고 또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어도 퍼블릭 체인과 연결을 당연히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퍼블릭보다는 이제 은행들은 프라이빗을 먼저 쓰겠죠. 캔톤에서는 어쨌든 DTCC를 이제 채택이 돼서 기존의 모든 증권 거래가 하나하나씩 이제 온체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캔톤은 금융 내부용, 그 다음에 이더리움 레이어 2들, 그 다음에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은 외부용. 얘네들이 이것도 똑같아요. CBDC가 성공하면 비트코인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 죽겠네요가 아니에요. 경쟁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상호 보완을 하는 측면이 실은 더 커요. 캔톤은 약간 금융 전용망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들은 이제 뿌려주는 거죠. 상호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전 세계 기존의 그러니까 종이돈은 이제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금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들을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5년, 10년 장기 물량은 놓겠지만 동시에 26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발표가 된다면 유동성과 맞물린다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내년에 거품이 크게 낄 수 있다. 저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폭풍 전야 또는 좀 어스무레한 새벽 한 4시 반 같은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동이 틀 거거든요. 옳은 선택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이왕 여기까지 오셨다면 끝까지 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